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이승률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제목은 마운테백서 주역 개사편의 독일론과 태극론이고요. 이 발표 전에 제가 이제 재작년에 2022년에 제 지도 교수였던 이케다 도모이사 지전지구 선생님하고 일본에서 두 권의 책을 냈습니다. 이게 마운테백서 주역과 관련된 건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마운테백서 이 주역 완역을 한 거고요. 물론 이제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한 75%는 이케다 선생님이 하셨고 나머지 한 25% 정도 제가 담당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 주역에 관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전에 논문 한 편 낸 것이 요 목화편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문 한 편 발표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개사편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오늘은 그 성과의 하나를 발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各位老师，上午好。我是清北大学的李成瑞。今天我发表的我报告的题目是毛对博士周易系辞篇的道气论和太极论。我2022年在日本跟我的博士生时候的老师志挺老师一起做了一个两本书已经出版好了，叫意向下，然后呢我继续研究周易，特别主要的是周易的毛对博士周易的易传，比如说20-30问篇40篇等等。我2年前已经发表了木合篇有关木合篇的一篇文章，然后继续研究系辞篇，今天報告的是关于系辞篇的成果之一。일본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일본어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ただいま紹介に預かりました李勝立と申します。今日の発表のテーマは毛大白書収益刑事編ですね。刑事編の中でも一番重要な問題のこの動機編と刑事編、動機論とあと対極論について発表することになってますけれども、実はおととしですね、1922年に私の指導教を受でした池田智久先生と一緒に東宝書店でですね、馬場収益関係の訳注を出しました。全部で2冊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後自分なりに収益についてずっと研究を続けましてですね、それで2年前にこの牧歌編ということについて論文を1本発表しました。でハングルで韓国で発表しました。それからその後はその刑事編について、最近研究をしてますけれども、今日、ご報告するのは刑事編についての報告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発表はハングルで韓国語で、したいと思います。예,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 형광펜으로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부분을 주로 읽으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독일론과 태극론 개사편이에요. 이 두 편의 이 두 이론에 관한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이론을 통해서 본 유가 존재론과 생성론의 내용과 특징, 독일론과 태극론의 관계, 그리고 이 두 이론과 도가의 존재론, 생성론과의 관계, 그리고 유가, 도가, 양자의 차이, 합리와 비합리의 세계의 통합, 더 나아가서 이 두 이론을 통해서 개사편이 실현을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합리와 비합리를 제가 어떤 의미에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이라는 그 단락인데요. 전국 말 내지는 통일진에서 전환 초기가 돼야 비로소 유가는 주역의 경전화, 유교화, 경전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합리와 비합리의 세계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가? 그것은 곧 주역은 원래 비합리의 세계에 속하는 점서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유교화, 경전화함에 따라 점서로서의 주술 신앙의 영역과 도덕 정치라는 철학의 영역을 모두 가치 있는 것으로 긍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고민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전인데요. 특히 주역이 유교와 경전화되기까지의 유가는 주로 합리의 세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유교화, 경전화된 이후의 유가는 합리의 세계와 함께 비합리의 세계인 주술, 신앙 영역도 유학의 체계 내에 포섭화되는 경향이 새롭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전 중에서도 특히 개사편이야말로 이 합리와 비합리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론화, 체계화를 시도한 유가 최초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론화, 체계화를 시도했고 그 속에 어떤 특징이 있고 또 그런 시도가 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개사편의 독일론과 태극론에 대해서 말씀을 내서 이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행 연구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봤고요. 왜냐하면 이제 개사편이 나오기 전에 개사전이라는 것이 있었고 통행본입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는 뭐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운테백서 개사편이 출토되고 난 다음에도 뭐 엄청난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거를 여기서 다 정리할 수는 없었고, 주요한 것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정리를 해나가면서 제가 이제 문제의식으로 느꼈던 부분이 오늘 이제 발표 내용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그 부분만 살짝 말씀드리면, 독일론이라든가 태극론이라든가 이 개사편에 내지는 개사전에 여기에 대한 연구는 그래도 적지 않은데 근데 제가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독일론과 태극론을 개별적으로 연구한 것들은 있지만 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는 연구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합리와 비합리의 통합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가 안 돼 있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좀 이상하다. 이거는 뭐 비단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독일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진에서 전한 초기에 유가는 주역을 이용해서 유가 최초로 최초입니다. 두 가지 세계관을 수립을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독일론과 태극론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음에 세 가지 점에서 중국 고대 철학사에서 굉장히 큰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철학적 관심이 주로 형이 하의 세계에만 국한되어 있던 유가의 세계관을 형이 상의 세계로까지 시야를 확장함으로써 종래에는 철학적인 이론은 물론 관심조차 없었던 존재론적인 도의 세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존재론적인 도의 세계라는 철학적 이론 자체는 도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거기에 유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철학적 열등성을 극복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이를 통해서 도덕 정치 철학에 대한 도가의 비판을 재비판함은 물론 도덕 정치라는 형이상의 영역의 가치, 형이하입니다. 형이하의 영역의 가치 및 성인의 적극적인 역할, 더 나아가서는 비합리의 세계까지도 유의미한 것으로 정립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도가의 비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덕 정치라는 형이하의 세계의 영역,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도가는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왔었죠. 그 다음에 유가적인 성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독일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사편에 이제 제가 개사편이라고 할 때는 마운테백서입니다. 마운테백서 개사편입니다. 제 21장에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는 이제 먼저 도와 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에는 이제 만물이 형체를 지니고 나타나기 전의 세계를 도라고 하고 형체를 지니고 나타난 뒤의 세계를 기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이제 형이 상자 위지 도, 형이 하자 위지 기, 形而上者位置道, 形而下者位置치, 이게 이제 원문이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 세계를 도와 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세계관을 제시하고요. 저는 이제 이것을 이부 세계관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좀 내려가겠습니다. 이 형이상자는 의미는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기 이전의 것,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감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그런 궁극적, 근원적인 실제를 가리키고요. 형이하자라는 것은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삶을, 만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만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라는 표현을 썼을까? 거기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개사편에서 기를 철학 개념으로 사용하여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이 존재자인 이 사물, 물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특히 인간에게 사용 가치가 있는 측면이나 인간에게 필요한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에서 본 사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물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유가의 여러 문헌에서도 늘 사용되어 왔던 것인데, 이 도기, 그릇 기자죠. 기는 그 이전에 유가의 어떤 문헌에서도 사용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철학 개념입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도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고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와 기를 이렇게 규정하면 다음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도와 기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개사편 제 17장에 나옵니다. 이 원문은 좀 길어서 읽는 것은 제가 생략하고요. 이것을 분석해 보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위의 문장에 의하면 이 문을 여닫는 건이라는 것은 건괴요. 고는 주역의 고는괴고, 이 두 작용에 의해서 변화라는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런 운동이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유통이라는 거고, 이 변화와 유통의 결과를 인간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괴라든가 효라든가 이런 형태로 표상한 것이 이제 주역의 상이라는 것이고, 그 상이 인간에게 유용한 어떤 구체적인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기라는 것입니다. 그 주역을 보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작용, 변화, 유통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발생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태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태극이라는 말하고 개사편에는 태극이라는 말과 도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는데 이걸 구분하고 있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완전히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존재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 이 형이 하의 세계의 기죠. 기, 그릇, 기물을 존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 변화, 현상하게 함은 물론 그 근저에서 만물이 기물로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하는, 즉 모든 것을 주재하는 그런 궁극적 근원적인 실체가 바로 도다. 다른 말로는 태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그렇다면 이런 존재론적 사고는 제가 이전의 유가에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이건 어느 학파의 영향을 받았냐면 도가의 영향을 받았다. 도가의 존재론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로 삼은 것은 도가 존재론이라고 해도 이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또 복잡한 사정이 있는데요. 예, 즉 뭐냐면 도가 존재론이라는 것이 도가 철학사에서 시종일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초기 도가와 도가의 존재론하고 후기 도가의 존재론의 모습이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인데요. 예.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초기 도가에서 존재론에서 도와 만물의 세계를 설정을 할 때 이 만물의 세계에 대한 그 평가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후기 도가가 되면 이 만물의 세계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또 유형성이라는 것을 부여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사상적인 도가 철학사 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개사편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도기론에서 기의 세계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후기 도가의 존재론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저의 쭉 그 논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후기 도가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요. 오늘 발표에서 이제 보다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태극론입니다. 태극론과 그 다음에 태극론하고 도기론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게 태극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사편 이전에 유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철학이고요. 이 태극론의 특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주로 네 가지 학설이 네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기원설, 우리가 보통 우주생성론, 만물생성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시설, 대중설, 내지는 회괴설 이런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것이 어떤 생성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여기서 선행연구에서 주로 주목하지 않았던 두 가지 관점을 좀 제시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형이하의 영역 간의 관계와 기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합리와 비합리의 세계의 통합. 이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이 먼저 태국론의 구조와 특징인데요. 이 태국론의 구조와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개사편 제17장에 여기 보이는데, 요 앞에서부터 이제 서두부터 제17장에 어떤 내용으로 쭉 이어가다가 태국론의 얘기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와서요. 네. 일단 결론만, 태국론의 구조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분석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아까 제가 제17장의 도기론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 제17장의 도기론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태국론의 구조로 넘어갈 건데요. 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요 제17장의 이 도기론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 근원적 실제인 형이상의 도가 문을 여닫는 주역의 이 건곤이라는 작용에 의해서 형이하의 세계의 변화라는 운동과 그리고 그 운동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유통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와 유통을 인간이 보고 인식할 수 있는 상징으로 주역에 구현되어 있는 것이 상이고요. 그 상징이 구체적인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기, 그릇입니다. 네, 기물인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를 재료로 제작해서 실제에 적용하면 법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법을 한결같이 사용되는 그런 신묘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건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통해 보면 형이상과 형이하의 2부 세계관을 특징으로 하는 도기론은 다시 4부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부 구조라는 것은 첫 번째 도라는 형이상의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건곤, 변화, 유통, 상, 이것은 주역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기라는 그릇, 기물이요. 만물의 영역이고, 네 번째가 인간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은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요. 이 법이라는 사회 정치의 영역과 신이라는 주술 신앙의 영역으로 세분됩니다. 근데 이 사부 구조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저희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아까 제가 이부 세계관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이부 세계관을 특징으로 하는 도기론에서 형이상의 도하고 도의 세계와 형이하의 기의 세계는 요거는 도가 기를 주재한다 라는 관계에 있으니까 도는 주재자고 기는 피주재자가 되겠죠. 그래서 주재와 피주재의 어떤 존재론적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만 사부 구조 내에서는 이 주역, 만물, 인간 요 영역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계사편에서 도기론만 필요했던 게 아니라 바로 태극론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저랑 같이 일본에서 이제 마운트백서 주역 역주를 했던 이케다 선생님이 요 마운트 역주 작업을 하면서 계사편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요 이케다 선생님이 다 하셨어요. 완역을 다 하셨는데 그 앞에 이제 해설이라는 부분을 그래서 굉장히 길게 계사편에서 소개를 또 해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도기론과 만물 생성론, 이분이 얘기하는 만물 생성론은 제식으로 표현하면 태극론입니다. 이 도기론과 만물 생성론은 서로 다른 유형의 철학이지만 계사편 내에서는 어떻게든 통일 종합되어 있다. 하지만 어떻게 통일 종합되어 있는지 그 논리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분은 불명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걸렸는데 제가 보니까 불명료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명확하게 태극론에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부 구조 내에서 이 형이하의 세계 마치 그 무관계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편화라는 표현을 썼던 건데 그런 무관계한 것처럼 보이는 영역 간의 관계를 굉장히 명확한 형태로 이어주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합리와 비합리의 세계를 통합해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보인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고안해낸 것이 새롭게 고안해낸 것이 태극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태극론은 굉장히 짧아요. 요 한 문장인데요. 역에 태극이 있는데 이것이 양의를 낳고 양의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계를 낳고 팔계는 기륭을 낳고 기륭은 대업을 낳는다. 요 짧은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 통일이라든가 종합의 논리나 내용을 그와 관련해서 다음에 세 가지 특징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각 영역 간의 근원 관계를 아주 명료한 형태로 정립하고 있는 점입니다. 즉, 태극은 형이 하의 세계가 존재, 운동, 변화, 유통하는 것을 주재하는 궁극적 근원적인 실제를 의미하고요. 이 궁극적 근원적인 실제인 태극이 양의를 낳는다는 것은 태극이 양의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같은 논리로 양의는 사상의 근원이고 사상은 팔계의 근원이고 팔계는 기륭의 근원이고 마지막으로 기륭은 대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사부 구조설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보면 태극은 형이상의 영역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양의 사상, 팔계의 기륭 이런 것은 주역의 영역에 속하고 대업은 인간의 영역 중에서 사회, 정치 영역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형이상의 영역은 주역의 영역의 직접적인 근원이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주역의 영역은 사회, 정치 영역의 직접적인 근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리와 비합리의 세계를 좀 통합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역 영역의 근원 관계에서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기륭, 즉 주술신앙의 영역을 대업이라는 사회, 정치 영역의 직접적인 근원으로 보고 있는 점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다른 말로 비합리의 세계를 합리의 세계의 근원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는 이 계사편이 비합리의 세계인 주역의 기륭을 합리의 세계인 대업, 이 대업이라는 것은 아마 이 군주가 행해야 할 정치적인
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근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양자를 통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이 태국론의 최종 단계가 만물이 아니라 대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곧 태국론의 생성론이 만물 일반에 대해서 논하는데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대업이라는 특정 영역을 논하는데 중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영역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 중에서 사회 정치 영역이죠. 그래서 보통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우주 생성론, 그러니까 태국론 하면 우주 생성론이다, 내지는 만물 생성론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뒤에다가 이거는 써놨습니다만, 지금까지 보면은 이거는 대업 생성론이다,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대사편의 저자가 태국론을 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도기론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형이하이 영역 내의 관계라든가, 합리와 비합리의 세계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성론적인 관점에서 정립하면서 명료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 태국론 같은 이런 생성론, 이것도 역시 도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초기 형태가 이제 요 장자 재물론 편, 요 문장이고요. 요 문장인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태국론과 관련해서 태국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보이는 요 문헌은 곽점초간 태일 생수라든가, 아까 양학관 선생님도 잠깐 곽점초간 태일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법물유형에 대해서, 상박초간 법물유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을타백서 노자각본 제42장, 그러니까 도가 1을 낳고 1이 2를 낳고 2가 3을 낳고, 요게 이제 유명한 제22장, 42장이죠. 그 다음에 태학편, 이 음악과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장자천지편, 얘기 예운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저는 요 두 가지 문헌, 그러니까 여시춘추 태학편하고 얘기 예운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생략을 하고 요 두 편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것도 이제 여시춘추하고 장자니까 이건 대략 시기적으로는 전국 말기에서 저는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지금 만물 일반이 아니라 음악이라든가 같이 만물 중 어떤 특정 영역의 생성에만 특화해서 적용하는 철학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 태학편입니다. 이것은 음악의 근원과 생성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 문장을 읽는 건 생략하고, 여기서 음악의 근원은 이제 태일이라고 나오는데요. 태극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태일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요 태일로부터 음악이 생성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도식하면 태일, 양의, 태국론에서도 양의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음양, 맹아, 형체, 그 다음 조화로움, 적절한, 여기서 소리가 나오고 소리가 바로 음악이 되고, 이런 생성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 과정에서 조화로움과 적절함이라는 것은 음악을 완성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요소고요. 이 조화로움과 적절함의 모델은 천지입니다. 즉 인간의 외적 자연이고요. 그러나 이것만으로 음악이 완성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천하의 태평이라든가 만물의 평안이라든가 백성의 복종이라든가, 이 세 가지 정치적인 조건이 충족이 돼야 비로소 음악이 완성된다고 보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또 윤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윤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치자 개인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정치 능력과 관련된 것이고요. 전자와 관련된 요구는 욕망의 절제와 마음의 평온입니다. 후자와 관련된 요구는 공정, 공평이고요. 그렇다면 음악의 근원인 태일은 도이지만 음악의 완성은 통치자의 윤리적, 정치적 노력에 달린 것으로 본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예와 관련된 얘기 예운편에 관련된 것을 보시면, 여기서도 예의 근원은 태일이라고 하고 있고요. 아까 여신처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지, 음양, 사계절, 귀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각각 태일이 운동 변화에서 생성된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천지, 음양, 사계절은 인간의 외적 자연인 자연 세계를 의미하고, 귀신은 신앙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두 세계의 근원이 이제 바로 태일이라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많이 생략을 좀 했습니다만,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개사편 태국론과의 공통점,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 일, 내지는 태일, 도, 무, 태극 등 문헌에 따라서 표현은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만물을 존재하고 운동하고 변화하고 현상하게 하는 궁극적, 근원적인 실제이자 주제자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문헌마다 궁극적인 실제에서 만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묘사는 다르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생성론이라는 사고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셋째로 이런 생성론은 도가가 처음으로 주창한 것이고 개사편, 예음편 같은 유가이통 문헌은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문헌마다 개념은 다르지만 내용상 개사편 같이 이 생성론의 주술, 신앙의 영역, 즉 비합리의 세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점에서 공통되는 것은 얘기 예음편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생성론적인 사유를 만물 일반이 아니라 어떤 특정 영역의 생성에 특화해서 적용한 철학은 열십춘추 태학편, 개사편, 장자천지편, 얘기 예음편 같이 시기적으로는 전국 말기에서 전한 초기에 등장한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로 개사편 같이 인간이나 성인이나 통치자의 또 후천적인 노력을 중시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여시춘추 태학편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로 마지막으로 생성론을 논하고 있는 문헌 중에서 주역이 중심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사편이 유일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대역 생성론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게 넘어가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편의 저자가 두 가지 새로운 이론을 주창한 공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독일론의 경우는 도가 주재하는 기세계의 변화, 유통이라는 인의를 가해서 하나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성취하고자 하는 데 있고요. 이 태극론의 경우는 요건 좀 더 내려갈게요. 요게 이제 삼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계를 존재, 운동, 변화, 유통하게 하는 주제자인 태극과 삼극 철학책, 삼극이라는 것은 천지인 삼재를 얘기합니다. 이 세계에 입각해서 만든 주역을 활용해서 성인이 현실 세계에서 대업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공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주술 세계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에 달려있냐라고 한다면 인간의 덕행이라든가 덕이라든가 덕행 요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 두 편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